1765년 북아메리카 식민지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13개 주 식민지에는 새롭게 반포된 인지조례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준 것도 없는 본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혹한 세금을 추가로 물려 삶을 고통스럽게 하려 하는가. 영국 본국에서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인지조례였지만 추가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인지조례에 두 가지 방식으로 대항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본국인 영국 의회에 청원을 보내서 인지조례를 폐지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물론 영국인들은 인지조례를 합리적인 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 파견된 영국군 주둔 비용을 대기 위한 세금이었으므로 그 비용 중 일부를 당연히 식민지 백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식민지인들의 두 번째 저항 방식, 즉 영국 제품 불매운동이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식민지는 영국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영국산 제품, 특히 영국이 자랑하는 면직류인 울 관련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식민지인들은 비밀 결사 단체를 조직해 인지조례를 실행하던 징세관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비밀 단체들이 그 유명한 자유의 아들들이나 자유의 딸들이었는데 이들은 징세관의 집을 급습해서 행패를 부리거나 징세관들의 모습을 한 모형 인형을 공개적으로 태우는 등 징세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 영국 정부는 1766년 마지못해 인지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렇듯 인지조례를 폐지했지만 본국 정부의 태도는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인지조례를 폐지하면서 내건 선언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언령의 핵심은 본국 정부는 언제든지 식민지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고 어떤 법령이든 강제할 수 있으며 식민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항의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우리가 물론은 서지만 너희 식민지 떨거지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766년 영국 정부는 다시 타운센드법으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식민지의 반발을 의식해서 간접세로 만들어진 이 법에는 여러 품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품목은 차였습니다.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인답게 차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여기에 손을 댄 것이죠. 분노한 식민지 주민들은 이번에도 불매운동으로 저항에 나서지만 내성이 생겨서인지 생각보다 호응이 저조했습니다. 해서 상황이 어정쩡하게 늘어지면서 1770년까지 갈등 양상이 이어지는데 이 사이에 강경한 태도이던 식민지 주민들, 특히 보스턴 주민들은 간헐적으로 거리를 나와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3월 5일 시민들이 거리에 서 있던 영국군 무리에게 눈을 뭉쳐 던지면서 약을 올렸는데 병사 중 한 명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총을 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1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건을 과장해서 식민지 주민들은 보스턴 대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꾸 주둔하던 영국군의 수가 늘어나서 짜증이 나던 차였는데 너 잘 걸렸다 싶어서 선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식민지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느낀 식민지 관료들은 영국 의회를 설득해 타운센드법을 폐지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차에 대한 세금은 계속 징수하기로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본국 정부가 자꾸 식민지 주민들을 자극하자 이들을 이끄는 대표적인 선동가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보스턴 출신의 세뮤얼 애덤스입니다. 그는 식민지 각 지역 사이의 상황을 서로 전하며 함께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비밀 조직인 서찰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였고 이 조직의 활동으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식민지들은 이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조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식민지들이 서로 다른 나라처럼 완전히 다른 문화 및 경제 구조와 이해관계를 지녔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이처럼 분열된 식민지인들을 보며 영국 정부가 조직적인 반란의 위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 역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뮤얼 애덤스 같은 인물의 활약으로 그런 본국 정부의 판단이 오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1773년이 되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여전히 차에 부과된 세금에 짜증을 냈지만 분노를 표출시킬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영국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한 영국 동인도 회사를 구제하기 위해 이곳에 식민지에 차를 수출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량으로 경쟁 없이 차를 팔 수 있게 된 동인도 회사가 더 싸게 차를 식민지에 팔게 됨으로써 식민지 주민들의 화도 가라앉히고 동인도 회사의 파산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예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제한받은 식민지 주민들은 예상과 달리 본국 정부의 조치가 일종의 트릭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싼 차라는 미끼를 물게 식민지를 종속시키려는 음모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뉴욕,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 시위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당황한 식민지 정부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들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보스턴의 반정부 세력들은 굴복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자유의 아들들이 중심이 된 이들 반정부 세력은 1773년 12월 16일 밤 원주민의 복장을 하고 보스턴 항에 정박한 동인도 회사배에 침입하여 그곳에 실려있던 무려 324박스의 차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시 식민지에 퍼져있던 인디언에 대한 살벌한 이미지와 중첩되어 이 사건은 본국 정부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는 일종의 살해 위협으로 비추어졌던 것이죠. 보스턴의 강렬한 저항에 영국은 보스턴항을 봉쇄하고 병력을 더 증강하는 등 강경책으로 맞섰습니다. 동시에 몇몇 식민지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서령법, 즉 군인들이 민가 근처에서 주둔 시에 여관이나 술집 등 민간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을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에는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1765년에 강제된 기존법은 원칙적으로 남아 민가 주둔이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이죠. 그야말로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라는 대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강제되는 것을 지켜본 식민지인들은 이런 본국의 정책을 참을 수 없는 법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령들 중에서도 특히 캐나다 지역의 프랑스계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실시된 퀘벡법이 식민지인들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퀘벡 지역에는 프랑스계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영국 정부는 이들을 달래 식민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프랑스계 법령을 인정하고 가톨릭계가 다수인 프랑스계가 피해를 보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퀘벡의 행정구역을 7년 전쟁을 통해 빼앗은 오하이오 계곡, 즉 오늘날의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등지까지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13개주 식민지 주민들에게 이 조치는 프랑스계를 이용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자신들이 피를 흘려 프랑스에게 빼앗은 땅을 다시 프랑스계에게 돌려주는 본국의 배신 행위로 비추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13개 주 식민지와 본국 간의 감정적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제 작은 사건 하나만 터진다면 본격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혁명과 전쟁의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드디어 미국 독립전쟁에 대해 다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